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법인은 대표 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옵니다. 조심할 것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한다는 점,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 사무로 집행한다는 점 두 가지 좀 구별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어디가 있죠? 지웠나요? 자, 대표권 제한을 하려면 정관에 뭐가 돼야 되죠? 기재가 돼야 된다. 정관에 기재가 있어야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죠. 임시이사의 개념이고. 4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특별대리인 개념이죠. 5번 직무대행자가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라면 법인은 선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 같은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게 되는데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통상 사무에만 할 수 있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0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X죠. 필수기관이죠. 2번 이사가 수인 있는 때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X입니다. 각자 대표가 원칙이죠.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오 맞죠. 답은 3번이죠. 4번 이사는 정관 또는 청의 교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X입니다.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다면 이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이사의 결혼에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하여 특별 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되죠. 답은 3번이죠. 21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서 대표 행위를 한다. X죠. 대외적으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합니다. 2번 또 나왔네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으로서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등기하지 않았다면 악의 상대방에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X입니다.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죠.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면 이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4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죠.
이해가 상반된다면 누굴 선임하죠? 특별대리인. 따라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이죠. 일단 우리가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해산법인의 청산인은 누가 되냐면 원래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그냥 그대로 감사. 사원총회도 그대로 뭐죠? 사원총회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법인이 해산법인이 되면 구성원들 중에서 법인 이사만 명함만 새로 파면 된다. 그죠? 뭐예요? 이사를 뭐로 바꾸면 돼요? 청산인으로 바꾸면 되고 감사나 사원총회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5번 파산 이해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이 답입니다. 22번입니다.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물론 없겠죠. 당연한 얘기고. 2번 법인 대표자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 만료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까지 끊어보면 이사의 사임이죠. 일단 사임하는 것은 이사든 뭐든 단독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임의 경우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야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X입니다. 만약에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사임도 뭐란 얘기죠? 계약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로 해야 합니까? 단독행위로 해야 하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뭐죠? 등기 기재사항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사가 퇴임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성명과 주소를 뭐죠? 말소해야 되겠죠. 5번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물론 맞죠.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해서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죠. 답은 3번입니다. 23번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악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X죠. 너무 반복적이니까 지긋지긋하죠. 그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시험에 아주 잘 나서 그렇죠. 2번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해줘야 하고요. 넘기셔서 3번 법인의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요. 4번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감사의 주된 업무죠. 5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임의사는 4분의 3 정관 변경은 3분의 2 의결정조 쓰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원청 결의는 가반수의 찬성으로 사원청 결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단법인을 해산하려면 그때는 4분의 3이 필요하고요. 정관을 변경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4번입니다.
법인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자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기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정관 또는 총회 의결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정확히 맞습니다. 2번 감사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퇴임한다. X죠.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해산법인이 되고 감사는 그 직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지고요. 4번 감사가 수인 여러 명이면 각자가 단도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5번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을지에는 4번 쪽에 또는 주무관 쪽에 보고한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번에 그 삼성증권에서 재밌는 짓 했죠, 그죠? 그죠? 그 1,000원을 줘야 되는데 뭐죠? 1,000주를 줬대, 그죠? 그게 그 삼성증권이 얼마죠? 한 주가? 대충 한 5만 원 되던데, 그죠? 지금 현재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35,000이면 1,000주면 얼마죠? 3,000 얼마죠? 500만 원인가요? 3,500이죠. 그러니까는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준 거죠? 3,500만 원. 어우, 저한테 그런 일이 없죠. 그래가지고 100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얼마 받는 거죠?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주를 받았으면은 얼마예요? 3,50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하면 35억인가요? 35억. 1,000주를 가졌다면 355억. 대단하죠, 그죠? 그런 거 이러려면은 그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얼마나 헤쳐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이상한 게 원래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가 제 통장에 1,000만 원 있단 말이죠. 1,000만 원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실수로 1억을 보내겠다고 송금 버튼을 눌러도 1억이 안 날아가잖아요. 그죠? 제 통장에 얼마 있어요? 1,000만 원. 근데 실수로 1,0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뭐죠? 1억을 눌렀다. 그래서 1억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증권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대충 시가총액 자체가 8천억 밖에 안 되네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1조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날아간 게 한 대충 뭐죠? 13조 가까이 된다 그러던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조라 쳐도 13배나 되는 주식이 뭐죠? 이렇게 전송이 된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 있는데 송금하는 과정에 실수로 1억을 보내면 전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실제로 뭐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해요? 13조나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에 따라도 그 13조나 되는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두 번째는 또 그거를 또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식이 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죠? 있지도 않은데 그걸 뭐죠? 팔아먹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면 결국 문제가 뭐냐면 산 사람은 뭐냐,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회수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모든 그 임직원들이 받았지만 그거를 처분하거나 팔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회수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산 사람은 또 어떡할 거냐 문제. 또 그 다음에 또 그게 그날 또 주식이 16% 떨어졌다며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를 받은 사람이 뭐 엄청난 매도 물량 막 올려버리는 바람에 16%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원래 주식들이 자산 가치가 16%가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산 가치 16%준 사람한테 또 어떡할 거냐.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그거를 뭐 회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근데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삼성증권이 무슨 조폐공사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뭐냐면 그 주식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전산상으로 주식을 만들어가 주식을 뭐죠? 유포시킨 건데 그게 이번만 그런 거냐? 막말로 해서 공매도 폐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돼 버려 가지고 주가 조작을 또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막 가게 되고 막
막 일이 막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거래 자체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괜히 그냥 허상만 보고 그냥 싸우는 거고 그냥 기관 투자자는 그렇게 필요할 때만 어떻게 해요? 무슨 조폐공사처럼 주식을 만들어 가지고 뭐죠? 대응하고 지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 아니냐까지 의심받으니까 주식 거래 자체가 이거 뭐 의미 없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되고 그럼 갑자기 전 또 그러니까 금융거래도 그런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뭐 주식 만약에 이게 은행으로 바꾸면 은행에 자기 은행이 뭐예요? 자기 통장에는 돈도 없으면서 개인 통장에다가 수조를 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만약에 은행으로 바꿔놓으면 은행 자기 자산은 뭐죠? 뭐 1조밖에 없는데 그냥 실수로 뭐죠? 13조를 은행도 쏴줄 수 있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한테 제발 싸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게 뭐예요? 금융거래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실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죠? 다 이게 숫자 노름이잖아요. 월급도 뭐 이렇게 보면은 통장 보면 제가 돈 보기나 했습니까? 보면은 아씨 공 10개만 더 붙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인 거지. 뭐 그게 무슨 뭐 실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식 거래도 주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믿고 하는 건데 요즘 요 사태는 결국 뭐냐면 뭐 증권 거래부터 시작해서 금융 거래가 다 허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열심히 일해봐야 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잖아요. 열심히 일해봐야 그쪽에서 주는 거는 뭐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를 주는 거지 저한테 실제로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싶고 좀 참 보면은 뭐랄까 이거 참 가깝스럽고 아무튼 감사라는 것들도 이 감사라는 것도 보면은 이게 좀 진짜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감사가 일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뭔가를 발견해가지고 고발하고 그러면 그 기업 내에서 또는 법인 내에서 완전 감사도 뭐죠 왕따 당하잖아요, 그죠? 감사도 이게 또 진급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는 그냥 이 보면 제가 회사 할 때 보면 그냥 좀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다가 이제 편히 좀 쉬고 싶을 때 가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감사 명함만 있다가 대충 끝내시고 뭐 그런 일로 쓰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5번 같은 것도 이게 부정이 있으면 진짜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고하고 고발하고 그런 조치가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답은 뭐죠? 2번이죠. 참 보면 그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열심히 강의할 때가 아니라 열심히 컴퓨터 학원 가가지고 해킹하는 걸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잖아요. 그 이번에 그 일본의 그 비트코인인가 뭐 수천엔 아무튼 수조 원이나 되는 비트코인이 해킹당했거든요. 근데 그거 못 잡고 있잖아요. 못 잡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수조 원의 비트코인 해킹을 당했거든요. 그 해킹이 너무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 비트코인 해킹했는지를 알지도 못해요. 완전 몸자고. 또 몇 년 전에는 그 뭐죠? 그 스리랑카인가 어딘가가 또 그 중앙은행이 또 그 해킹을 당해가지고 또 뭐죠? 얼마 전에 금액이 정해 한 수십조의 돈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스리랑카 어디 있는 은행이 아무튼 싱가포르 은행을 통해 가지고 뭐죠? 그 미국 중앙은행 금융거래위원회로 송금을 하는 그런 단계를 밟다가 그 돈이 해킹 때문에 다른 데로 송금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또 없어져 버리고 뭐 북한 소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범인도 못 잡고 참 보면 신기해요. 그 뭐죠? 그 옛날에 영화 보면 그 뭐죠?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허상이고 이렇게 막 여기 대가리 이렇게 전기 뭐 이게 매트리스 같은 게 아닌가 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이게 현재 그잖아 이게 뭔가 다 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과연 내가 존재하는 것인가도 싶기도 하고 참 25번입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 또는 관습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5예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는 양도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주식거래거든요. 근데 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있거든요. 영리법인은 그게 뭐죠? 주식거래거든요. 근데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이 뭐냐면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 또는 관습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가 없지만 양도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고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민법에 규정된 결의권 평등이죠. 이것도 사원 결의권이 평등합니다. 영리법인의 사원 결의권은 뭐하지 않죠? 평등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결의권이나 한 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결의권이 평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비영리 법인의 사원 결의권은 평등한데 이것도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결의권 평등의 원칙은 정관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은근히 잘 내고요. 두 가지입니다. 사원직의 양도금지 규정 또 사원 결의권의 평등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 등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과 임의예산은 사원청의 전권 사항이죠. 따라서 이사회나 이사회가 할 수는 없고요. 4번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구한 요구에까지 끌어오면 일단 임시 사원층의 개최는 이사가 필요할 때 소집합니다. 다만 사원도 임시 사원층의 요리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몇 분의 몇이냐면 5분의 1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구해 이사가 2주간 이내에 그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회의 소집을 요청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5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면 이사는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고요. 소집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을 요구한 사원이 직접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5분의 1 의견을 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 소수사원권은 사단법인의 근본 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원총회 결의로서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26번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이 사단법인의 단독 소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 있죠. 권리는. 따라서 조합은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합의다. 법인 아닌 사단도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죠? 총유다. 그러면 법인의 소유 형태는 뭐냐? 법인 단독 소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총유니 또는 조합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법인과 자연인과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죠. 27번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정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하여도 그 정함에 구속력은 없다. 없습니다. 옳습니다. 그죠? 따라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했더라도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국회에서 문제했던 것이 장기 독재를 하니까 87년도인가요? 5년 단임으로 이렇게 규정을 대통령이 뭐죠? 5년 단임이잖아요. 그죠? 규정을 하면서 이거를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변경 금지를 규정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변경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먼저 이것을 개정해서 삭제하면 다시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5년 단임이라고 해놓고 변경 못한다 이렇게 해놨더라도 먼저 무엇부터 없애면요? 변경을 금지한다는 규정부터 먼저 뭐 하면요? 삭제하면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뭐 할 수 있어요? 삭제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임기를 개정하는 개헌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4년 중임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는 적용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는 이거를 변경 금지 못한다 이렇게 하려다가 해봤자 뭐죠? 의미가 없으니까 임기 개정을 위한 개헌을 했다면 그 당시 대통령에게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의사대로 4년 중임으로 바뀌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죠? 5년 단위인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죠? 개헌하더라도 그냥 5년 잘 지내다가 5년 후에 뭐죠? 새로 뽑히는 대통령부터 뭐죠? 4년 중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막 자꾸 야당에서 뭐 장기 집권 핵책에다 막 있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뭐죠?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개정하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임기 이런 거 냅두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냅두고 그냥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개정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임은요 연속해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연임 금지하면 연속해서 못한다는 얘기니까 두 번만 하고 세 번째는 연속해서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임 문제는 이제 러시아예요. 연임 못하니까 뭐지? 푸틴이 뭐였죠? 두 번 하고 총리하고 연임을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뭐죠? 또 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연임 금지고 중임은 뭐냐면 그냥 아예 못한다. 연결 안 됐더라도 그러니까 두 번만 했으면 영원히 못한다. 이거는 미국식인 것 같아요. 미국은 관습적인 거지만 한 번, 두 번 하면 영원히 다시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연임을 못한다 그러면 또 이게 러시아식으로 바뀌어가지고 푸틴처럼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 번만 하고 만다식이 나을 것 같은데. 그죠? 푸틴도 참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웃긴 거는 총리하다가 대통령인데 또 총리할 때 대통령이 지금 총리더라고요. 지금 총리입니다. 현재. 현 총리 얘기죠. 또 하잖아요. 그죠? 또 오죠? 또 될 것 같죠. 또 됐죠. 그죠? 또 그 총리가 또 이제 뭐죠? 계속 총리예요. 그러니까 다음엔 또 이 사람이 또 준비하고 있다가 또 한 번 뭐 하겠어요? 대통령하고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참 묘한 게 원래 이렇게 아무리 신복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이렇게 좀 떡이 주어지면 싸움을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대단하죠. 그죠? 대통령 하다가 푸틴이 나오니까 다시 총리를 하고 계속 지금 총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총리하다가 또 하면 또 할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푸틴이 독재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람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뭐죠? 대통령인 거고 무슨 뭐 자기 독재를 자기 직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 개헌한 바도 없고 그죠? 그냥 헌법을 준수해 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헤쳐먹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총리도 총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예요? 대통령이었겠죠.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약간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27번입니다. 27번 했죠? 26번 했고 27번 했나요? 안 했죠. 27번.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1번은 1번만 했구나. 1번. 2번. 정관의 이사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어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관 변경은 어디서만요? 사원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헌법에다 뭐라고 하냐면 뭐죠? 헌법 개정을 국무의 결의로 통해서 한다. 그래봤자 뭐죠? 무효다. 왜냐하면 법률을 만들고 헌법을 개정하는 건 누구의 고유한 권한이죠?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니까요. 2번은 맞네요. 3번 정관의 이사장만이 대표권만을 갖는다고 정하고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관의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갖는다는 말은 다른 이사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대표권 제한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정관의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갖는다고 한다면 다른 이사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권 제한이니까 요걸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정관의 기재가 돼야 되고 요걸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겠지만 등기를 했다면 모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정관의 사원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에는 총사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고 정하여도 구속력이 있다는 질문은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사단법인의 성질상 사원총회 결의 방식으로 정관을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다른 사람에게도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X입니다. 그리고 답은 뭐죠? 5번이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게 좀 애매한데 정관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빨강. 빨강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빨강이 아니라 노랑으로 하겠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뭐 한 거예요? 정관을 변경한 거죠. 정관을 뭐 한 거죠? 개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관에 뭐죠? 빨강이라고 써있고 초등학생들 빨강인 줄 아는데 사원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빨강을 노란색으로 해석하겠다라고 결의했다면 실제로 뭐 한 거예요? 정관을 변경한 거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허가가 없었다면 이건 뭐죠? 무효고 따라서 사원들에게 뭐가 없는 거죠? 구속력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밑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뭐죠? 옳지 않은 질문이죠. 그래서 그 해설의 결론 부분만 읽어볼까요? 밑으로 해설을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정관에 뭐라고요? 빨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은 뭐예요? 노랑으로 했다.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관을 개정한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정관의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재단법인 원칙주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을 미리 마련하고 있으면 뭐죠? 변경할 수 있다. 두 번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세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또는 명칭은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으면 뭐죠? 무효고. 그 다음 또 잊지 말 것은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정관 변경이고 기본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정관 변경이므로 주무관청에 뭐가 필요하죠? 허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산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보자고. 1번. 정관에서 그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도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는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목적 달성이 뭐죠? 불가능한 때죠. 설립 전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로도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정관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 금지의 해제를 보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X입니다. 이 말이 그지 같은데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뭐죠? 인가로 이해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일반적 금지 해제는 허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허가라는 말은 뭐냐? 원래 개념은 일단 뭐죠? 싹 금지하고 특별히 허용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허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싶어요. 돈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함부로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뭐죠? 일반인들은 뭘 만들지 못해요? 학교를 못 만드는 거다. 다만 교육청에 가가지고 학교 만들겠다고 뭐죠? 허가를 받으면 원래는 못 만드는데 뭐죠?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 거니까 일반적 금지 해제가 뭐죠? 허가예요. 허가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재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를 운영하기로 왔는데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학교를 운영할 인간이 아닌 것을 보고 뭐 정가를 줘야 보니까 정가 14범이고 그러면 뭐예요? 허가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무관청에 뭐가 있는 거죠? 자유재량이 있는 거고요. 인간은 뭐가 없는 거죠? 자유재량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해줘야 되는 게 뭐죠? 인가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요 정관 변경에 관한 허가는 그냥 말 그대로 허가가 아니라 뭐예요? 인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은 자유재량 없이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기본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5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은 정관 변경 행위이므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 그 기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경락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맞는 질문이 제가 수업 시간에 비영리법인하고 거래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비영리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렇게 고아원 아이들을 보호하는 고아원이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근데 그 비영리법인에게 매달 식료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공급을 했는데 돈을 제대로 주지 않더라도 비영리재단법인의 건물이나 토지를 뭐 할 수 없어요?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의 재산의 처분은 정관 변경 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돈을 못 줬다는 이유로 경매가 된 경우에도 그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경매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가제는 개편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무관청이 뭐 안 해줍니까?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이렇게 대전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등쳐먹는 게 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네들은 비영리법인이고 좋은 일 한다는 이런 이상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냥 어떤 물품을 공급받거나 그래도 안 갚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상한 거지 근성이 있고요. 안 갚으더라도 그 물품을 공급한 사기업은 뭐 할 수 없어요? 경매할 수도 없고 주무관청 가가지고 허가해 주세요 그러면 주무관청이 절대로 안 해주죠. 왜요? 그거 만약에 대전시에서 허가해 줬다는 이유로 고아원이 경매가 돼서 애들이 뭐요? 길거리에 나앉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막 대전시장 물러가라 막 이러니까 그래서 돈 뛰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영리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29번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판례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상계하게 되면 기본재산에 뭐죠? 변동이 있으니까요. 좀 용어 좀 설명해드리면 상계가 뭐죠? 줄 돈과 받을 돈은 뭐죠? 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갑도 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의 채권이 있다면 1억 중에서 8천만 원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까버릴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죠. 그러면 얼마가 남게 되는 거죠? 2천만이 남는 거잖아요. 여기서 상계를 하는 사람을 상계자라고 합니다. 물론 줄 돈과 받을 돈을 상계 깔 때는 굳이 갑으로부터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뭐가 돼요? 단독행위가 되고요. 상계자가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뭐라 그러냐면 자동채권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측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뭐라 그러냐면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내가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리는 걸 뭐예요? 상계. 상계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뭐죠? 자동채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뭐죠? 수동채권. 아무튼 자동채권이든 수동채권이든 상계를 하게 되면 기본재산에 뭐가 있는 거죠? 변동이 있으니까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라 되어 있으나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이 있어서 법률 효력을 보충하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질은 허가가 아니라 뭐죠? 인가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재산의 매각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상실입니다. 기본재산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기름 넣는 것까지 허가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재단법인의 채권자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에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뭐죠? 무효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과 거래할 때 항상 뭐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이를 사후 이를 처분할 때까지 받으면 족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경우에도 늦어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는 질문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30번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무효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빨간색에 적혀 있는데 노란색으로 한다라는 해석이 사원청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정관의 변경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속력에 구속력이 있다. X 무효입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4번 법인은 그 주된 사무 소유지의 설립 등기함으로 성립하고요. 5번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31번입니다. 다음은 중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5번이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죠? 대표권 제한을 할 때 뭐예요? 정관을 기재해야 되는 것이지 반드시 기재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32번입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사원축 효례. 과거 이렇게도 잘 냈어요. 그죠? 자, 사원이라는 것은 뭐에만 있습니까? 사단법인에게만. 사원충이라는 뭐에만 있어요? 사단법인에만. 재단법인에게는 사원이도 사원충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원충 효례는 사단법인만의 해산 사유가 되겠죠. 33번입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주무관청의 정관의 변경에 대한 허가를 얻어서 정관 변경이 가능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죠. 2번 법인의 파산 원인은 모든 파산이 마찬가지죠. 채무 초과로 충분하고요. 지급 능력을 요하지는 않고요. 3번 사단법인의 사원이 이름만 있는 경우라도 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단법인이 설립되려면요.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2인 이상이 필요해요. 사단법인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법인은 사원이 1인 이상만 있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법인이라는 말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사람의 집합이어야 사단법인이 뭐 될 수 있어요? 설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립될 때는 최소한 사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다만 설립된 후에 몇 명이 있더라도 한 명만 있더라도 사단법인은 뭐예요? 존속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사원이 한 사람이 있더라도 뭐는 아닙니까? 해산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1인 주식회사도 오히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4번 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 다르게 규정할 수는 없고요. 5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은 인정된다. 5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 시간이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료됐을 때입니다. 34번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원청의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사단법이니까. 2번 법인의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원칙적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요. 3번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 범위 외에 매매 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권리 능력이 부정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이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4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X.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 경우는 존속한다. 맞는 지문이고 반복적이죠. 35번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권리 능력 소멸 시점이니까 영리법원이든 비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죠? 예, 두 가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그죠? 신고를 안 했습니다. 신고를 안 했는데 다 종료가 됐어요. 그랬더라도 자녀 재산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변제받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근데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받겠죠. 그죠?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뭐죠? 재산을 뭐죠? 변제를 받지 못했어요. 요거는요. 사무가 종료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무가 다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게 아니라 종료된 거기 때문에 뭐죠?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무가 뭐죠? 종료돼야 비로소 뭐가요?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근데 돈을 내가 아직 못 받았으면 사무 종료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재산을 다 청산해 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면 종료된 거죠.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든 자녀 재산이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이거는 사무가 종료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제받을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았다면 그거는 사무가 종료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예. 그렇죠. 청산이 끝났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그 회사가 영리법인이 이제 법원으로 가가지고 청산 절차를 받게 되면은요, 대부분이 이제 경영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산하게 되면 반드시 뭐죠?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35번입니다. 갑법인은 A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법인이 해산을 하여 청산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청산인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B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후 갑법인은 청산 종결 등기를 하였다. 한편 갑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해산 시 자녀 재산은 이사의 결의에 따라 유사한 목적에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 규정되어 있다. 옳은 조합은 1번 기억입니다. 기본 법인 해산 시 자녀 재산의 기속 권리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원총이겠죠. 그죠? 사원총입니다. 사원총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귀속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사회라고 나와 있죠. 사원총회입니다. 총회고 그다음 밑에 줄 등의 속이죠. 앞에 뭐죠? 귀자죠. 귀속. 귀속 권리자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 해산 시 자녀 재산의 기속 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귀속 권리자의 지정 방법을 정해놓은 정관규정도 유효하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번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녀 재산을 처분하라도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X입니다. 이거는 대표권 제한이 아닙니다. 그죠? 상관없죠. 디귿번. 청산인이 자녀 재산을 B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O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청산법인은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뭐가 인정되냐면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청산 목적 범위를 초과해서 이루어진 처분 행위는 뭐가 됩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자가 이루어진 행위니까 요거는 뭐죠? 무효입니다. 무효. 지금 보시면 지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산인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B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해 줬죠. 이거는 청산 목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무효고요.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 보호받지 못할까요? 청산인하고 거래했으니까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청산인에게 거래하면 당연히 뭐죠?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고, 난 그런 법 있는지 몰랐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을 초과행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따라 이것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1번. 만약 갑법인의 청산인이 동시에 A법인의 이사인 경우 갑이 A에게 그 증여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반한다. 맞는 지문이고, 쌍방대리에 관한 개념 우리가 대리에서 봐야 되고요. 아,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만약 갑법인의 청산인이 동시에 A법인의 이사인 경우 갑이 A에게, 이건 쌍방대리가 아니라 뭐죠? 자기계약이죠. 그죠? 지금 보시면 지금 갑법인이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이상한데? 차선 리을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다시 문제 볼게요. 갑법인은 A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있는 동안 갑법인의 해산이죠. 그러면 지금 갑법인 A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그 후에 뭐 하기로 했습니까? 해산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증여는 청산법인이 한 것은 아니죠. 청산하기 뭐죠? 해산하기 전에 한 거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고 이행을 해야 되고, 해산 결의 후에 이행하는 것은 뭐에 불과한 거죠? 채무의 이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대리에서 쌍방대리 자기계약은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 이행은 뭐죠? 가능하다는 걸 배우게 되고요. 이거는 뭐죠? 채무 이행이기 때문에 쌍방대리를 하더라도 가능하므로 리을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증여 계약을 하고 해산 결의를 했죠. 따라서 이 증여한 재산을 이행하는 것은 단순한 뭐에 불과하죠? 채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쌍방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을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미음번. 만약 갑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 갑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자녀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법인은 소멸한다. X입니다. 자녀 재산이 존재한다면 아직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갑법인은 아직도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는 않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해서 1번이 답입니다. 넘기셔가지고 36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은 없지만 당사자 능력은 있습니다.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으므로 1번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다. O 맞는 질문이고 대표적이죠. 3번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소형태가 뭐죠? 총유고요.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교회인데 총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분이 부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신도들이 탈퇴를 냈어요. 뭐 개인적으로 탈퇴라든 집단적으로 탈퇴라든 탈퇴하면 원칙적으로 교회 재산은 누구 거가 되냐면 잔존하고 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고요. 탈퇴한 교인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탈퇴하면서 교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다만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든지 아니면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교회 재산을 신도들이 분할해서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재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에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열은 허용된다는 지문은 X입니다. 지분 자체가 없으므로 원칙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든 아니면 3분의 1을 초과해서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되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되고요. 교회 재산을 신도들이 뭐 할 수 없어요? 분할할 수는 없다. 나눌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소집 절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 총회의 결이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재선 지속관계는 그 구성원들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에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지문은 물론 맞는 지문이겠죠. 37번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아닌 것은 자연불학, 성균관, 종존, 청산위원회가 나오죠. 5번 사립대학교가 답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학교 법인은요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한양대학교를 나왔는데 한양학원입니다. 한양학원이고요. 요 한양학원이라는 재단법인에는 유치원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고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대학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재단법인을 뭐하고 있어요? 구성하고 있는 구성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재단법인도 아니고요. 법인 아닌 사단도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신교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카톨릭은요. 카톨릭은 각 지역별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 법인에 안에 있는 각각의 성당들은 뭐예요? 구성 분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당들은 뭐도 아니에요? 법인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까? 법인 아닌 사단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충남대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는 국립이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국가라는 법인 안에 들어가 있는 뭐죠? 구성 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충남대학교니 이런 것들은 아예 뭐예요? 법인도 아니고 뭐도 법인 아닌 사단도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했죠.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국가로부터 서울대학교를 떼어가지고 서울대학교만 따로 뭐죠? 법인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는 뭐 법인이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뭣도 아니에요? 법인도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도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사립대학교는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뭐에 불과합니까? 구성 분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법인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아닙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8번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집합 건물의 관리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따라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재건축 조합도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청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니면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재건축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직접 조합원에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조합 자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재건축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과 상가 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에 속한다. 맞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가 되죠? 총유가 되는 거죠. 5번 재건축 조합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뭐 외우면은 어려운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의 실체는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 준용이 돼요. 뭐만 빼고요? 등기에 관한 사항만 빼고요.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에 관한 사항을 빼고는 다 뭐 해도요? 법인 아닌 사단에도 그대로 뭐죠?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권 제한을 하려면 법인은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해야 제3자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은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정관에 기재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등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대표자의 행위고 직무와 관련됐고 그죠? 그러면 뭐죠? 법인이 뭐죠? 책임을 지는 문제니까
당연히 뭐죠? 제 법인 아닌 사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쉽지는 않네요. 그죠? 5번은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뭐죠? X고 5번이 답이죠. 39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을 볼게요.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축이 된다. X.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으므로 등기에 관한 민법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면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0번입니다. 청산법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 아닌 것은 1번 법인은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판례 입장이 어느 것인가? 판례 맞는 거죠. 그죠? X.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물을 종료해 소멸되죠. 2번 청산종결 등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O. 왜요? 청산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뭐죠? 존속할 수가 있죠. 3번 설립 중인 법인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산종결 등기가 종료되었어도 권리 능력 없는 단체로 존속하는 경우가 있다. 설립 중인 법인이라는 말은 설립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법인은 언제 성립합니까?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하죠. 따라서 설립 중인 법인이라면 뭘 안 했다는 얘기죠? 설립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 완전 논리 모순이고요. 4번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는 청산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한다. X입니다.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꼭 직접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5번 청산법인의 부당하게 박탈된 기속재산의 임차권 회복하여 관리당국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그 청산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X입니다. 말 그대로 뭐죠? 일탈한 것은 아닙니다. 41번입니다. 다음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은 3번이죠.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그것을 넘어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비법인 재단의 소유 형태에 대해서 4번 재단의 단독 소유라는 것이 학설의 태도입니다. 근데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42번 같은 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권리의 객체부터 들어갑니다. 권리 객체. 근데 다음 주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법률행위 이 객체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좀 꼼꼼히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에 96페이지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그래서 96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